높은 점수가 매겨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8호나 9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연구소 이진미소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폭력으로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사연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피해 학생 A는 가해 학생 무리가 A가 없는 단체 톡방에서 A를 욕했다, 그리고 SNS에 저격글을 올렸다 라는 점으로 사이버 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서 학폭위가 열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해 학생 무리는 단체 톡방에서 피해 학생 A의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고 또 SNS에 저격글을 올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사실관계를 달리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가해 학생과 부모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단체 톡방에서 A의 이야기를 한 것뿐이고 욕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단체 톡방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 전체를 캡처하시거나 내보내기를 해서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삭제된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 톡방 안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하고,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기 어렵다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을 하거나 메시지를 나누어서 이를 캡처해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SNS에 저격글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SNS 전체를 캡처해서 제출하거나, 이러한 것이 어렵다면 피해자가 제출한 SNS 화면에 대해서 나는 그러한 글을 올린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방어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B가 학폭위에서 제외되거나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그 단톡방에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전달받았을 거고, 그렇다면 피해 학생의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있다는 말이니 가해 학생 측에서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피해 학생의 주장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청소년 범죄 중에 10.8%가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합니다. 즉 학폭위 사건 5건 중에 1건이 사이버 폭력이라는 말인데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은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떼카라는 말은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서 욕설과 굴욕적인 사진을 공개하는 등 비하하는 행위를 뜻하고요. 방폭이라는 말은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에 나가버려 피해 학생만 그 단톡방에 혼자 남겨놔서 온라인상으로 왕따를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톡 감옥이라는 말은 단체 대화방을 피해 학생을 따돌리기 위한 용도로 만든 후에 피해 학생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초대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와이파이 셔틀이라는 말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핫스팟 연결을 통해서 피해 학생의 데이터를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안티카페라는 것은 비방을 목적으로 카페를 만들어서 험담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폭력을 했을 때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들이 내려지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1호부터 9호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학교 폭력 조치들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로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가지고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긴 뒤 합산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사이버 폭력의 경우에도 위 요소들이 정도에 따라서 높은 점수가 매겨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8호나 9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보고 또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상황과 관련해서 카카오톡이나 SNS의 게시물 등을 정리하여 보고, 혹시 삭제된 부분이 있다면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서 빠르게 증거를 복구하고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들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거나 대화를 녹음하거나 메시지를 나눈 뒤 캡처를 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정리하고 변호사의 동석하에 진술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또 어떠한 점이 불리할 수 있는지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증거 자료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정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이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비행으로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대로 진술하지 않거나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가 개입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폭력으로 내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